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아시아를 소나기에 넣고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은 주제넘게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인류사 최초로 원폭 투하까지 당하고선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은 헌법 재구조를 통해 전쟁의 포기, 전력의 포기, 교정권 부인 등 전쟁을 영구히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 즉 전수방위의 개념에 부합할 때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극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야욕을 획책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계획으로 아베 전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안보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법 개정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일본 법원에서 안보관련법이 평화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전쟁 가능 국가가 되기 위한 일본의 계획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2년에 일본 정부는 본토를 방어하는 무력 행사 이외에도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의결했는데요. 말이 좋아 반격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할 때 타국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방위비를 증강하고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무기 아래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도 타도 한국을 외치며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방위산업과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볼품없는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과거에는 서구의 열강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일례로 항공기만 봐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글로스터 전투기를 모방한 것이기는 하나 제로센 같은 제법 쓸만한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로센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패전 후 일본의 군용 항공기 개발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듯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겨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민수용 항공기와 군용기 개발에도 성공했고 꾸준히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에 국한된 것이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왔습니다. 일본 방산기업들의 주고객이 자위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무기 수출은 주로 군안, 수송, 경계감시 장비에 제한되어 있었고 완성품 수출 사례는 필리핀에 판매한 방공 레이더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본 방산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력,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자국의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미국 무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도 일본 방산이 쇠퇴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방위산업체들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 유지 자체가 중요한 과제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러시아, 독일 등 기존의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하이엔드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자만심에서 비롯된 일인데요. 즉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력만을 믿고 기존의 방산 강국들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의 경쟁 없이 반납하고 소화된 일본 무기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인데요. 심지어 일본 무기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가격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 관계자는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 호위함 8척 수출을 추진했지만 엔진은 영국제를 탑재하는 등 100% 일본 무기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으며 덧붙여 일본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속국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무례할 정도로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에는 스스로만의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일본 내부에서는 세계 방산 시장의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차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마땅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렵고 적당한 시스템도 없으니 한국의 무기 수출 체계를 베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이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무기 수출로 날고 기던 국가들의 방위산업 기업들은 성장세를 멈추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거나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 200%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러한 배경에 천병에선 방산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방위산업은 구조적으로도 커다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인데요.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으로 인해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제재 대상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국가 국제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등의 원칙은 전범국가라는 일본의 과오로 인해 만들어진 무기 관련 제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 원칙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무기 수출 정책에 있어서 보다 공세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해외를 향한 일본의 무기 수출은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나토 회원국들에 맞춰 무기의 규격을 통일하고 군사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일본 내의 방산업체에게도 사업 기회를 확대시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타국이 일본제 무기를 구입할 시 예산을 지원하는 OSA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판 대외군사 판매 창설도 제안됐습니다. 미국은 FMS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일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본 일본이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배가 아픈 것인지 자기들도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나선 것인데 여러모로 한국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에는 향후 5년간 필요한 무기체계의 수량과 총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5개년 예산보다 1.6배 증가한 약 38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2023년 국방예산만 해도 2022년보다 26.3% 증가한 61조 1,156억 원에 달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지금보다 1.5배 증액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대만 해협의 긴장 등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군사장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수를 누린 것처럼 자신들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기시다 내각은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고 자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우호국가의 방위 장비 표준을 통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민당과 공명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 장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생산한 기존의 방위 장비는 자체 규격을 가지고 있어 미군 및 다른 나라의 부품과 호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할 방위 장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호국들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국제적인 방위 장비 표준에 맞춰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고 무기 판매로
수출 활로를 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퇴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육상자위대의 AH-1 코브라와 AH-64 아파치는 무인 공격 드론으로 대체하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와사키 OH-1 정찰헬기 역시 무인 정찰 드론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 FH-90 견인포는 19식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교체되고 90식 전차가 퇴역하고 10식 전차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해상 자위대 역시 하야부사급 미사일 고속정 등 많은 함정이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자위대에서 퇴역한 중고 무기들을 저렴하게 해외에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산 육성 노력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일본의 계획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향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주력으로 삼는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 방산 시장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수송, 감시, 소해 등의 무기를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전투기, 함정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한국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해외 주요 방산업체들과의 기술 교류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무기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방위산업이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100%라는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수십 년간의 기술 노하우와 엄청난 생산력,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한국 방산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의 뛰어난 역량과 비전 역시 남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우리 군의 수요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수출 주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한참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기술 강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방산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중인데요.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저만치 앞서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일본이 또 정신나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 최고 규모의 군비 지출을 감행 중입니다. 당연히 방산 수출 강국이 된 한국으로선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무장에 대해선 경계의 끈을 놓아선 안 될 듯합니다. 최근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국이야 지금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은 한 해에만 460억 달러를 방위비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얼마 전까지 쥐구멍에 숨어 타국의 눈치만 살피던 전범국가의 행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 방위 산업의 무서운 성장세와 그 숨은 의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군비 지출국엔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리스트에 일본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방어 자세만 취하던 일본의 안보 정책이 70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한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적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전쟁 능력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으니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런 표면적인 명분을 준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항공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과 구축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일본의 군사화를 위한 타이밍 좋은 핑곗거리일 뿐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 문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에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군사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형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번만큼은 러시아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꿈꾸며 자위대를 팽창 중인 일본의 행태는 그들과 다르게 여전히 과거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 어느 쪽으로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은 202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사정순 항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운영하는 12식 지대함유도탄을 응용한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거리만 약 1000km에 달해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일본이 보유한 24척의 잠수함 중 무려 21척이 이 장사정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일본의 타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닌데요. 아베 전 총리의 우경화 계획이 그의 암살로 좌초되는가 싶더니 후임 기시다는 한술 더 떠 군사대국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이미 C2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C2 수송기는 약 20톤의 화물을 싣고도 7,6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거리 900km에 육박하는 제짐을 탑재한다면 수백 발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단번에 출격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공격력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채공시간이 긴 수송기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쉽게 짐작되는데요. 북한을 넘어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자신들의 작전지역으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육상자위대가 운용하는 로켓이나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구축함도 모자라 항공자위대까지 본격적인 원격 타격 능력을 보유한다면 이는 더는 자위권이 아닌 침략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의 합동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제즈미알 도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일본이 구입한 제즈미알 패키지는 총 1억 400만 달러, 하나 약 1377억 원 규모로 최대 50발의 미사일을 포함해 훈련용 미사일과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 항법 장치, 예비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정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술의 뜻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일본의 논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서 비롯된 전수방위의 원칙과 공격용 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본에 북한이 더할 나위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을 보면 그간 억눌려져 있던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됩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12식 미사일 그리고 고속활공탄 등의 개발에 책정된 예산만 무려 약 47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비의 39%를 사용한다는 미국, 천조국 미국이 일본을 군비 확장 경쟁에 끌어들여 무기는 무기대로 팔아먹고 일본을 자루련된 경비견처럼 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결정은 당장이야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키고 주변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범국가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부흥한 일본은 1970년대 반도체화랑을 계기로 또 한 번 미국의 권좌에 도전했다가 실컷 얻어맞고 KO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위를 맞춰주는 애완견일지 몰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키워주면 반드시 주인의 뒤통수를 노리는 습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최남단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창설은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자국 최서단 지역에는 전자전부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멋대로 그은 제1도련성과 다를 게 하나 없는 행동입니다. 즉,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인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일본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개과천선하여 과거의 망령을 벗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팽창야욕은 실질적이며 동시에 굉장히 위협적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들인 록히드 마틴과 BAE 시스템은 본격적인 아시아 사업을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BAE 시스템은 기존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시아 사업총괄본부를 일본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록히드 마틴 역시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총괄 거점을 일본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산기술 기업인 L3Harris 테크놀로지 역시 지난 2022년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일본 진출은 쑥대밭이 된 일본 방산 생태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핑계로 진행 중인 군비 확장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일본 정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하청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한국의 위협이 되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들이 원하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43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한화로 389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을 그대로 믿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이 군비에 투자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우선 일본은 반격 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와 노후화된 무기 체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항공기 및 잠수함용 순항미사일이나 고속활공탄 등이 그것인데요. 일본은 추가적으로 미국산 크루즈 미사일도 함께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려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과 함께 재래식 무기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무기 사업은 아직 한국과 경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K방산은 성능과 가격, 납품, AS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수요국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며 많은 협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까지 일본산 무기들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자위대 무장에서 제약이 있었으며 무기들의 해외 수출도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무기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은 아베 신조 집권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었고 2023년에는 그마저도 무력화됐습니다. 기존 원칙을 뒤집어 사실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무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할 것이고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해올 것입니다. 현재는 하청의 제하청 수준인 일본 방산 기술도 앞으론 급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까진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지 못한 데다 높은 인건비와 물가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일본은 기초과학이 탄탄하고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1티어라 불릴 만큼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나라인데요. 무시무시한 도전자를 맞닥뜨리게 된 대한민국이 이들의 야유욕을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